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권의 민생 챙기기 행보가 눈에 띄게 확연해졌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주부, 택시기사 등 국민 60여 명을 직접 만나 힘든 점을 듣고 답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민이 느끼는 은행들의 갑질에 대해 독과점의 행태라며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주부, 청년, 직장인 등 국민 60여 명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 당시 초심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서민 고통이 커진다면서 예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저항이 거세지만 탄핵되더라도 서민 예산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몸을 낮춰 민생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재차 민생을 강조한 겁니다. 미팅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금리의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시울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금융위원장의 답변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실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 과잉 시대에 가장 큰 희생자는 서민이라며 선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부도덕하다고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택시기사와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카오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탈적 가격,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자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즉각 대응 지시도 내렸습니다.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장 카카오 지분 5%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주식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바꾸면서 배당과 관련된 주주 활동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약간의 전략상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카카오는 이미 시세 조정 의혹과 갑질, 독과점 논란으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의 구속이 알려진 지난 19일부터 4만 원 선이 무너진 카카오 주가는 오늘 3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집권 여당도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죠. 최근 금융당국이 해외 거대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논란이 됐는데 그만큼 주식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매매 기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되사 이익을 내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만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주식을 빌리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상환 기간도 달라 개인 투자자보단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나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히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포 편입, 공매도 금지를 잇따라 꺼내든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주도권 선점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연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김포 편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내 TF를 설치하고 이르면 이번 주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표 발의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지 않고도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건을 극비리에 2달 넘게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이를 전담할 당내 태스크포스도 발족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 편입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도시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도 다음 주부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첫 설명회는 지하철 5호선역이 들어설 장기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여당이 꺼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입장인 당 지도부와 달리 직접적으로 연관된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토 갈라치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당에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며 선거 전략이라면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김 지사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분도를 공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서울과 맞붙은 하남시가 지역구인 최종윤 의원은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듣겠다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론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 쓰레기가 김포 매립지로 모일 것이라고 견제하면서도 김포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우리 당은 전에부터 부울경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해왔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역술인 천공의 말을 따른 게 아니냐며 음모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반대와 신중론에 음모론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민주당에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복잡한 당내 셈법을 반영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여당발 김포 편입 이슈에 실제로 이 김포 지역의 집값이 들썩일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심리적으로 김포가 이제 서울이 되면 모든 여건이 크게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총선용 이슈일 뿐이란 반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카드에 지역 부동산은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았고요. 평소에 만약에 우리가 세 개다 그러면 편입이 현실화되면 집값 등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서울하고 근소하게 가지 않을까 한 집값, 교육 문제
그러고 뭐 교통도 더 좋아지겠죠 뭐. 행정구역 변경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실제로 서울시와 의정부시 경계에 위치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달 거래된 동일 평수 가격이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이곳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광명과 구리, 하남 등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 편입되면 사실상 엄청 좋을 것 같긴 한데 실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통합권으로 묶인 광명과 과천이 편입 우선순위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논의를 썼어요. 광명이 서울로 편입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 전문가들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흥분해서 낭패를 당한 일은 없어야 되고 진행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김포시는 오늘 7일부터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간담회에 나섭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내부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이슈가 쏟아지며 빨라진 총선 시기에 맞춰 민주당도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아 시끄럽습니다. 이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비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 5선 의원인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현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의원 8명이 포함됐고 여성과 청년 등 5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는데 여당이 잇따라 총선 이슈를 선점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일부 인선을 우선 발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년은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어떤 지향성, 방향성 이런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비명계는 그동안 사퇴를 요구받아온 조 사무총장에게 오히려 이 대표가 선거 중책을 맡겼다며 반발했습니다. 원외 인사로 포함된 최태경 지역위원장이 지난 9월 당내 가결파를 향해 협잡과 배신이라고 비판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배신자, 무역자들 이 당에서 몰아낼 때 이 당은 진정으로 힘 있는 정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의원은 친명기획단이란 이름이 걸맞다며 언제든 비명계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지해지자는 말로 답을 피했습니다. 총선기획단 친명계로 채웠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지도부도 시스템 공천이 자리 잡힌 상황에서 대표나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 대해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악수를 거부한 의원들에겐 환호를, 악수에 응한 의원들에겐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악수 요청에 민주당 이원욱, 전해철 의원이 화답합니다. 신현영 의원은 미소도 보입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 팬클럽엔 이들 의원에 대한 비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속어인 수박이라거나 꼴 보기 싫다, 역겹다 등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역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조정식, 김민석 등 친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악수를 거부한 천준호 의원과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김용민 의원 등을 향해선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천준호 팩이 있다, 개혁요정 김용민과 같은 내용입니다. 야당 지도부에선 먼저 손을 내민 윤 대통령을 향해 악수 쇼핑이란 비난이 나왔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흔쾌히 악수하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당내에서도 시정연설 뒤에 대통령과 악수하는 관례까지 비난하는 건 지나친 선명성 경쟁에 매몰된 당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란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여야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이 정책 측면에서 일격을 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연히 야당도 되치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복잡해진 여야의 셈법을 국회 취재하는 최현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그동안 여권이 민심,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에 어두웠다라는 얘기가 있곤 했는데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동안 소위 영남당으로 불리며 당내 수도권 위기론에도 냉담할 정도로 둔감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강서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이의 참패라는 성적표가 자극제가 됐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최근 대통령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변화의 한 축으로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여당이 던진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을 견인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여당 총선 공약의 1호였던 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김포를 먼저 꺼내들었지만 큰 틀에선 수도권 전체에 미칠 파급력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 인접해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시들을 보면 김포까지 총 9개입니다. 인구로는 430만 명이 넘습니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지역구가 19개인데 민주당 18석, 정의당 1석으로 여당은 1석도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59석 중 7석 확보에 그쳤던 여당으로선 내년 총선 결과가 수도권 성적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당 쇄신의 또 다른 축이 혁신위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김포 편입 이슈가 워낙 휘발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묻힌 측면이 있는데 1호 혁신안이었던 당내 대사면 안건이 내일 최고위에 보고됩니다. 다만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 반발하면서 지도부의 논의 과정에서 두 사람이 빠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고요? 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신당설이 거론돼 주목받았는데 인혁신 위원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혁신위에선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향후 행보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선수를 뺏긴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총선기획단 발족한 것도 어떤 본인들도 이제 일신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야당 내에선 여당에 비해 움직임이 늦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왔고 오늘 총선기획단을 발표하며 서둘러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위주로 구성돼 논란을 불렀는데 그만큼 현재로선 이재명 지도 체제가 공고한 걸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당의 김포 이슈 선공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카드는 뭘까요? 민주당은 현재로선 김포 편입 이슈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을 향해 검토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제안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오늘은 전국 단위로 행정체계를 개편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메가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호남권까지 합쳐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여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와 별개로 수도권 정책도 조만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최근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단순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엔 이미 포탄 약 100만 발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공개한 사진에 하마스 대원이 대전차 로켓을 들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수출한 무기로 의심된다며 무기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팔레스타인 지원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무기 판매 시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하마스를 통해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 공격 중요성을 확인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미 포탄 100만 발 이상을 반출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2달 넘게 사용 가능한 물량입니다. 북한은 3차 발사가 임박한 군사정찰 위성을 위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았고
군수물자 수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만 1,800kg, 1,500억 상당의 금괴를 밀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월과 6월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 47억여 원에 대해선 FBI와 공조해 동결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유한 소규모 가상자산을 탈취 시도하려는 동향을 포착하여 대응 조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의 80%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포상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NLL 경계가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경계 실패인지 작전 성공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군 당국이 대대적인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북한 목선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데 기여한 이 부대와 장병 등이 대상입니다.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4개 부대와 초기 식별 임무를 맡은 장병 15명, 그리고 해경 등 유관기관도 포함됐습니다. 또 신고한 어민 2명은 감사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민이 먼저 목선을 발견해서 이 경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군 당국도 그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이 포상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400km가 넘는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이 목선 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식별을 하고 추적한 건 포상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실패인지 아닌지 당시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로 돌아가 보면 이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건 오전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6시 반쯤에는 연령상 장비로도 식별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작은 점으로 보였습니다. 7시가 돼서야 그 점이 선박이라는 걸 알았고 군은 확인을 하기 위해 표적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민이 먼저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군이 현장 출동을 준비하는 사이였던 7시 10분쯤 어민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의심 선박으로 추적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1시간 40분 뒤인 어민 신고 전까지 이 해당 물체가 목선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8시가 다 돼서야 가까이 있던 해경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지는 했으니까 경계에 구멍이 뚫린 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이른바 노크 귀순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어민 4명이 탄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내려와서 주민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북한 어선이 NLL을 넘은 것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 군이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낙연 총리까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상 감시 문제를 보완해왔고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삼척항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활보를 하고 다닐 동안도 군은 아무런 인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도 장관이라든지 군에서 실패를 인정했고 이번에는 그래도 사실 구멍이 뚫린 건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민이 신고하기 전까지 군이 그 목선이 발견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은 이 당일 오전 4시 전에 NLL 북쪽 먼 바다에서 북한의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이 목선과 관련한 움직임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면 레이더에 무언가가 포착됐을 때 그때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레이더로 발견된 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 별도의 장비를 써서 이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미비됐다라는 것이죠.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근데 어쨌든 논란이 있었는데 군이 포상까지 하면서 자화자찬할 일인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마스 본거지 포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근접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시가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집트는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중상자와 외국인에 한해서 라파 국경을 개방했는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사람이 빠져나온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일반 난민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봉쇄된 가자 지구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라파 국경. 이집트로 가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급차 행렬도 이어집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국경이 열린 겁니다. 외국인과 이중국적자, 중환자 등 약 500명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امبارح بالليل الساعة 2:10 كلموني قالوا اسمك نازل على الكشف مشان الإخلاء اليوم. 중환자 80여 명은 15km 떨어진 야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 전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의 하마스 군사 거점을 장악하고 지하터널 내부도 포격했습니다. 보병과 탱크 부대를 동원한 근접전이 벌어져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כוחותינו נלחמים כעת בעומק רצועת עזה. מחסלים מחבלים בהיתקלויות מטווח קצר. 하마스는 반격 영상의 어뢰까지 공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질 일부 석방을 거론해 휴전 여론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시적 교전 중단을 검토해 볼 때라고 밝힌 가운데 오는 3일 블링컨 국무장관을 다시 이스라엘에 급파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10만 명이 모여 사는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에는 이스라엘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관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지만 또다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생긴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맨손으로 생존자를 찾습니다. 골조만 남은 건물에 나이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폭탄이 가자시티 북쪽 가장 큰 난민 캠프를 덮쳤습니다. 하마스는 수천 킬로그램의 폭발물이 투하됐다며 최소 4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엔 외국인을 포함한 인질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병원 복도엔 어린이 부상자가 넘쳐났고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친 다른 아이들을 옮기는 비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관 등 테러범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동반된 민간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생존 법칙을 가르치고 있고 중부의 또 다른 난민 캠프도 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15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펜싱협회에 30억 원 후원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돈을 댈 것이라면서 돈 출처는 묻지 말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현희 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 씨 사기 행각에 자신도 속았다는 겁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1월 말 남 씨가 후원을 하겠다며 전 씨를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 투자자인 전 씨가 30억 원을 후원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대신 출처를 묻지 말라고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협회를 발전기금 입금시키는데 돈 출처도 묻지 말고 입금자도 묻지 말고 뭐 이렇게 해요? 협회는 후원자 신원을 모르면 회계 처리와 감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금이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협회 통장 자체가 사용 정지돼서 못 쓴다고 통장 계좌번호를 안 줬어요?
이후에도 전 씨는 남 씨와 함께 펜싱 경기장 내 통제구역 등에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범에 알고 있었나요? 경찰은 내일 중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 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해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들 탈북 어민은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면서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 어민들은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내용은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2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 4명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여러 차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우리 국민인 탈북어민들이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며 북한에 간 탈북어민들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등은 탈북어민 북송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북송한 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여서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겁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이 탄저균 테러로 또 한 번 공포에 털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인 탄저균은 북한도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세계 3번째로 탄저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생화학 무기 보유국으로 미사일 등 다양한 투발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탄저균 1kg을 발사하면 서울 시민 5만 명이 사망한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탄저균, 패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녹십자는 오늘 탄저 백신 독자 개발에 성공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저 백신 개발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입니다. 특히 부작용 위험이 있는 기존 백신의 단점을 보완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세계 최초입니다. 탄저는 포자를 흡입하거나 피부가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데 호흡기를 통한 감염은 치명률이 97%에 이릅니다. 백신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이라고 하면은 생물 테러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백신 생산에 들어가 비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늘이 한우 관련 단체들이 정한 한우데이였습니다. 한우 세일 행사가 전국 마트에서 열려서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한우 농가들은 럼피스킨병 확산세에 여전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우 매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우 먹는 날을 맞아 반값에 판매하는 한우를 사기 위해 나온 손님들입니다. 송파 유리에서 지금 허둥지둥 와가지고 지금. 몇 시에 오셨어요? 예?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에 9시, 8시 좀 넘어서 나왔어요. 그래요? 지난해보다 한우 도축량이 12% 늘어난 데다 정부의 할인 지원으로 평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2,600원 꼴에 사거든요, 불고기 거리를. 근데 여기는 2,180원이니까 한 500원 꼴이 싼 거죠. 15만 원 하죠. 하지만 최근 전국으로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위축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긴 쓰여요. 근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좋은 걸로 먹이려고 골라. 일시적인 이동 금지로 지난주 급등했던 한우 가격은 이번 주 들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공급도 꾸준할 예정이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천 두면은 전체 저희 사육두 수 350만 두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백신이 접종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그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정부는 오늘 전국 농장에 백신 전달을 마치고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소주 가격이 또 오릅니다. 업계 1위 참이슬이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이달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주문하면 7,000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식품과 화장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서 연말 물가 걱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정식을 파는 이 식당은 소주값이 6,000원입니다. 올 초 5,000원에서 1,000원 올렸는데 소주 출고가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식자재도 같이 올라서 음식값도 오르고 있는데 술값도 같이 올라버리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9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병당 1,247원으로 81원 인상합니다.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신병 가격은 21.6% 인상되는 등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맥주도 점유율 1위인 카스가 지난달 출고가를 7% 인상한 데 이어 테라와 켈리도 이달부터 가격을 올립니다. 출고가 인상으로 편의점과 마트, 식당 판매가가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집에서 가끔 이제 술 한잔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우유도 오르고 뭐 과일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채소도 많이 오르고 해서 주부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맥도날드가 9개월 만에 햄버거 가격을 5%가량 올리는 등 외식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가세해 일부 제품 가격을 오늘부터 평균 4~5% 올렸습니다.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당부가 무색한 상황. 눈만 뜨면 또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우리 부동산을 향한 중국인의 투자 열기가 여전히 매섭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심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또 상업용과 주거용 가리지 않고 사들이는데요. 여기에 드는 돈을 국내 은행에서 대거 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제때 갚고는 있는 건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억대 정도로 시급가나 이런 것들은 뭐 대지로 따지면 한 100평 정도 큰 거를 많이 찾으셨어요.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주택 8만여 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여 호가 중국인 건데 중국인 소유 4채 중 1채가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매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액은 2019년 2조 원대에 들어선 뒤 올 상반기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의 대출액은 60%에 육박하는데 증가 속도도 전체 외국인의 2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제대로 갚느냐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국인들은 최근 이어진 고금리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1년 반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요새 디레버리징, 부채를 축소하려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인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입니다.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대신 업종별로 규정을 세분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2달간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대기업 사무직과 같은 직종에선 기존의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었지만 철강이나 자동차 관련 중소하청업체와 스타트업과 연구직 등에선 52시간제로 인해 수주를 포기하거나 규정을 어기면서 서류상으론 지킨 것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별, 직군별 특성이 다른데 근로시간 유연화를 일괄 적용하려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문 결과를 토대로 기존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8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택권, 휴식권, 건강권을 좋아하는 방향에서 52시간이 정착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는 다만 52시간제 예외 업종을 확대하는 작업은 추가적인 현장 조사와 노사정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우리 경제 활동의 새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난달 수출도 모처럼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온 수출 부진에서 마침내 탈출한다는 희망이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국제 정세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 늘었습니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20% 가까이 수출이 늘었고 글로벌 수요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반도체도 수출 감소율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결과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 석유, LNG 등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줄면서 무역 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5달 연속 무역 수지 흑자로 수출 증가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건 20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선진국 경기 둔화 등 수출 회복의 발목을 잡을 변수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겨울철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도 불안 요인입니다. 우려되는 게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의 어떤 참전이죠.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추이를 잡았다고 하는 건 내년 한 1, 4분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모처럼 만의 수출 희소식이 반갑지만 불안한 국제 정세가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일본의 종합병원에서 총을 쏘고 우체국으로 도주해서 인질극까지 벌인 용의자가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6세의 노인이 범인이었는데 범죄를 벌인 이유가 어이없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무장한 경찰이 차량을 방패 삼아 건물 주변을 지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총성이 울립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 우체국에서 직원 2명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질 2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범인은 지역 주민인 86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같은 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창 안을 향해 총을 쏜 뒤 우체국으로 향한 겁니다.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 1명과 환자 1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にちと時間が違っていたら私もそうだったかもって思いますし、人事ではないです。 이 남성은 경찰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고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에 대한 우체국의 일처리에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체포될 때 권총 한 자루와 여러 개의 총알, 흉기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난동에 초등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등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올해도 순천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흑두루미 가운데 지난 3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순천만을 떠나간 한 마리가 다시 돌아와서 흑두루미의 번식지 등 생태 정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흑두루미 무리가 떼지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순천만 습지를 누비며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올해도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흑두루미 전이 가서 머리 묶고 여기서 자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지. 지난달 28일 순천만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흑두루미 360여 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 3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한 마리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순천만 습지로 돌아온 흑두루미는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이동 경로와 번식 장소를 확인한 개체입니다. 순천시가 위치 추적기를 조사한 결과 흑두루미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번식 활동을 한 뒤 최대 4,000km를 비행해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갯벌을 끼고 있는 순천만은 먹이가 풍부해 흑두루미들의 겨울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곳 갯벌이 흑두루미들의 중요한 잠자리입니다. 전체 주기로 보면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이 기간이 가장 깁니다. 전남 순천만은 지난 겨울 흑두루미 만여 마리가 찾아오며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시나 희곡 같은 문학 작품이 읽고 싶은 계절입니다. 문학이 각종 실용서적에 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이 시집과 희곡집을 만들고 또 읽는 사람이 있죠. 출판계 역시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문학동네가 최근 출간한 시인선 200호. 영화의 티저 예고편처럼 앞으로 시집을 낼 시인들의 신작 시를 모아 만든 티저 시집입니다. 유명 시인이 아닌 젊은 시인의 작품 활동에 집중한 것이 독자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명하다라고 남들에게 소개받은 시인들의 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젊은 시인들의 새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문턱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만큼이나 팔리지 않는 장르로 통하는 희곡. 출판사 제철소는 지금 여기에 유효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작품의 시의성을 우선 고려합니다. 희곡집은 연극 배우만 읽는 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디자인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배우를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이야기의 이제 책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일반 문학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좀 저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시인의 날을 맞아 시인, 배우와 함께 야외에서 시를 읽는 특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문정희, 장성남 시인과 배우 박정자, 손숙 씨 등이 낭송에 참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대표팀의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난적 중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열광적인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중국은 시작부터 우리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전반 20분 한국으로선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중국 우리 구물라가 프리킥 세컨볼을 슈팅으로 연결해 한국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다행히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가며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한국은 이후에도 중국의 압박을 버티며 역습 기회를 노렸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KC 페어의 예리한 패스를 받은 지소연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는데 한국으로선 가장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시작부터 중국을 몰아치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후반 17분 마침내 기다렸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지소연의 프리킥을 심서연이 머리로 연결해 중국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심서연의 A매치 데뷔골. 87경기 출전 만에 터진 귀중한 득점으로 대표팀의 첫 올림픽 본선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뒷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33분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샨샨의 헤더가 골망을 가르며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1승 2무로 조 2위를 기록한 한국은 최종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하며 파리 올림픽의 꿈을 접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1월의 첫날도 온화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해 곳곳으로 11월 역대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17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낮에도 11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전남 순천이 낮 동안 28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맑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반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영동에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강릉이 18도, 대구 12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잦은 강수가 전망되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